최근에 열렸던 두바이 에어쇼, 정말 대단했죠. 네, 정말 전 세계의 시선이 다 그쪽으로 쏠렸었죠. 많은 분들이 거기서 처음으로 실제 eVTOL, 그러니까 이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가 나는 걸 직접 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저게 그냥 신기한 장난감 수준이 아니구나. 우리가 도시 안에서 또 도시랑 도시 사이를 이동하는 방식 자체가 아예 바뀔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 상상력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되게 상징적인 장면이었어요. 화려한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조비의 진짜 전략. 그들이 지난 16년 동안 조용히 쌓아 올린 그 보이지 않는 경쟁력이 대체 뭘까?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는 거죠.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수많은 경쟁사들 속에서 왜 하필 조비가 개척자라고 불리는 걸까요? 함께 그 이유를 찾아가 보시죠. 정말 많은 분들이 이 eVTOL 산업을 거의 100m 단거리 경주처럼 보시거든요. 맞아요. 누가 먼저냐? 네, 누가 먼저 인증받나, 누가 먼저 서비스 시작하나, 여기에만 모든 관심이 막 쏠려 있죠. 하지만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조비의 이야기는 이게 그런 게임이 아니구나 하는 걸 보여줄 겁니다. 이 산업의 본질은 사실 기술, 인프라, 생산 능력, 그리고 제일 중요한 비전이 전부 어우러진 아주 긴 마라톤에 가깝거든요. 마라톤이요? 네, 조비의 시작이 무려 16년 전이었어요. 캘리포니아의 한적한 헛간에서 시작했다는 걸 아는 분이 거의 없어요. 16년 전이요? 와, 그렇게 오래됐군요. 그렇죠. 오늘 저희는 그 길고 조용했던 시간이 어떻게 두바이 하늘 위에서의 그 화려한 비행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그들이 그리고 있는 미래의 청사진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청사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바로 기술적 비전부터 한번 열어보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유독 한 사람 이름이 계속 눈에 띄더라고요. 존 와거너라는 인물인데요. 존 와거너. 네, 이력에 정말 흥미로워요. 과거에 테슬라에서 모델 S 플랫폼 개발을 이끌었던, 그러니까 말하자면 테슬라의 그 생산 지옥을 온몸으로 겪어낸 핵심 인물이더라고요. 그렇죠.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이죠. 근데 지금은 조비에서 파워트레인이랑 전자팀 전체를 이끌고 있고요. 최근에 그가 남긴 영상 메시지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다음 세대의 위대한 항공우주 기업이 되려면 모든 용도를 아우를 수 있는 제품 라인업이 필요하다. 아니, 지금 eVTOL 하나 만들기도 벅찬 상황인데 모든 용도를 아우르는 제품 라인업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바로 그 말이 조비의 장기 전략을 딱 압축해서 보여주는 핵심 단서입니다. 현재 eVTOL 산업이 계속해서 지적받는 가장 큰 약점이 뭘까요? 역시 배터리겠죠. 항속거리가 너무 짧다는 거. 맞습니다. 결국 배터리 기술의 한계잖아요. 한 번 충전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너무 짧다는 거. 존 와거너도 이 현실을 아주 냉정하게 보고 있어요. 물론 배터리 기술 계속 발전하겠죠. 하지만 지금의 항속거리를 두세 배 이상, 그러니까 한 400, 500km 이상으로 늘리려면 어쩌면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수십 년이요? 네, 다른 회사들이 곧 배터리 기술이 다 해결해 줄 거야 이러면서 좀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을 때 조비는 완전히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다른 길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단순히 배터리 성능 개선만 쳐다보고 있지는 않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들은 징검다리 전력을 쓰고 있어요. 징검다리요? 네, 최종 목표는 분명 탈탄소, 그러니까 수소항공기 같은 완전한 친환경 비행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길이 너무 머니까 그 중간에 아주 현실적이고 강력한 징검다리를 놓겼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이에요. 하이브리드요? 자동차에서 많이 듣던 건데. 맞아요.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게 그냥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미 구체적인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어요. 군수업체 L3 해리스랑 손잡고 개발 중인 S4T라는 가스터빈 하이브리드 기체가 대표적이죠. S4T요? 네, 기존의 전기 모터에다가 작은 가스터빈 엔진을 발전기처럼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 중에 계속 배터리를 충전해주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전기차에 작은 엔진 달아서 주행거리 늘리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랑 거의 같은 개념이네요. 정확합니다. 이렇게 하면 항속거리가 지금보다 몇 배는 길어질 수 있거든요. 와, 그럼 이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하이브리드는 어디까지나 중간 단계일 뿐입니다. 조비는 이미 오래전에 H2FLY라는 독일의 액체수소 항공 기술 회사를 인수해서 자회사로 두고 있어요. H2FLY? 네, 이 회사가 유럽에서는 액체수소를 동력으로 비행기를 띄우는데
가장 앞서 나가는 곳 중 하나거든요. 자,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아, 네네, 알 것 같아요. 플랜 A는 현재 배터리 기반 eVTOL로 단거리 도심 항공 시장을 열고, 플랜 B는 하이브리드 기술로 중거리, 지역 간 항공 시장으로 확장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플랜 C, 바로 수소 기술로 장거리 항공까지 넘보는 거죠. 와, 아주 치밀하게 짜인 기술 로드맵을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는 겁니다. 정말 큰 그림이네요. 근데 이게 그냥 PPT에만 있는 그런 계획이 아니라 실제로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 같은 것도 있을까요? 제가 자료를 막 뒤지다가 좀 이상한 점을 발견했거든요. 오, 어떤 거죠? 오리곤주에서 포착된 노벤버 로미오라는 호출보호를 쓰는 좀 정체불명의 테스트 기체에 대한 소문이 있더라고요. 아, 그 비밀 비행기 말씀이시군요. 네, 공식적으로는 알려진 게 거의 없는데 비행 추적 사이트 기록을 보니까 정말 기이해요. 하루는 9시간을 연속으로 비행하고 심지어 그 다음 날에는 24시간 가까이 하늘에 떠 있었다는 기록도 있어요. 24시간이요? 네, 지금 배터리 기술로는 절대 불가능한 비행 시간이잖아요, 이게. 이게 혹시 방금 말씀하신 그 하이브리드 기술이랑 관련이 있는 걸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 비밀 비행기가 조비의 하이브리드 기술 개발이 단순한 청사진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죠. 목격담에 따르면 기존 조비의 S4 기체보다 프로펠러가 훨씬 얇고 소음도 적었다고 해요. 아, 정말요? 네, 이건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을 이미 테스트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뭔가요? 이런 다각적인 연구 개발을 남들보다 훨씬 빠르고 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조비만의 비결이 있다는 거죠. 그 비결이 뭘까요? 혹시 뭐 더 뛰어난 엔지니어가 많아서일까요? 엔지니어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진짜 핵심은 바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요? 네. 조비는 이미 5만 마일, 그러니까 약 8만 킬로미터가 넘는 실제 비행 데이터를 축적했어요. 8만 킬로미터? 이건 경쟁사들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의 양입니다. 테슬라가 수억 마일의 실제 주행 데이터로 자율주행 기술, FSD를 고도화해서 경쟁자들을 멀찌감치 따돌리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아, 그 비유를 들으니까 확 와닿네요. 조비는 이 방대한 비행 데이터를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에 계속 입력을 해요. 그러면서 새로운 설계나 새로운 추진 시스템을 적용했을 때 기체가 어떻게 반응할지 수천, 수만 번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거죠. 가상으로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테스트 비행에 나섰을 때 위험은 확 줄어들고 개발 속도는 폭발적으로 빨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조비가 조용히 쌓아올린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강력한 데이터 해자, 데이터 모트인 거죠. 데이터가 다음 시대의 석유라는 말이 이 항공 분야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군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원대한 기술적 비전 그리고 데이터라는 아주 강력한 두뇌를 가졌다고 칩시다. 하지만 이 두뇌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이걸 담아낼 튼튼한 몸, 그러니까 물리적인 생산 기반이 필요하잖아요. 물론이죠. 아주 중요하죠. 아무리 설계가 훌륭해도 이걸 뭐 수천 대씩 찍어낼 공장이 없다면 다 소용없을 테니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최근에 오하이오주 데이턴에 짓고 있는 공장 이야기가 심상치 않던데요. 네, 데이턴 공장은 조비의 미래의 그 자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는 프로펠러 블레이드 같은 핵심 부품을 만드는 작은 건물 하나로 시작했지만 그건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빙산의 일각이다. 조비가 확보한 데이턴 부지 전체의 잠재적 확장 규모가 최대 200만 제곱피트, 약 18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18만 제곱미터요? 담이 잘 안 오는데요. 이게 축구장 25개를 합친 것보다 더 큰 면적이에요. 와, 엄청나네요. 앞으로 연간 수천 대의 기체를 생산할 대량 생산의 심장이 바로 이곳에 건설되고 있는 겁니다. 규모도 규모지만 왜 하필 데이턴이었을까요? 실리콘밸리 근처도 아니고 좀 의외의 장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여기에는 아주 전략적인 세 가지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세 가지나요?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이곳이 앞으로 대량 생산의 전초기지가 될 거라는 점. 데이턴은 라이트 형제가 처음 비행기를 만들었던 미국 항공산업의 발상지 같은 곳이에요. 아, 상징적인 곳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항공 관련 인프라나 인력이 풍부하고 오하이오 주 정부와 연방 정치권의 지원도 정말 엄청나게 받고 있죠. 둘째는 혹독한 환경에서의 테스트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혹독한 환경이요? 네, 1년 내내 날씨가 온화한 캘리포니아 마리나 본사나 아니면 뜨거운 사막 기후인 에드워즈 공군 기지에서는 얻을 수 없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어떤 데이트죠? 바로 영하로 떨어지는 겨울 추위 속에서 배터리 성능이 어떻게 변하는지, 열 관리 시스템은 잘 작동하는지 같은 것들이요. 이런 극단의 데이터가 기체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입니다.
아, 앱으로 혹독한 환경을 찾아간 거군요. 다양한 기후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뭔가요? 바로 사람입니다. 인력이죠. 사람. 조비는 이미 캘리포니아에서 재봉사나 농업 노동자처럼 첨단 기술과는 거리가 좀 멀었던 분들을 훈련시켜서 최첨단 항공기 부품을 만드는 전문가로 키워낸 놀라운 성공 경험이 있어요. 와, 대단하네요. 항공산업 기반이 탄탄한 오하이오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교육해서 충성도 높고 숙련된 인력풀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겠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데이턴이 미래의 심장이라면 현재의 심장은 캘리포니아 마리나 공항에 있는 본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마리나 기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보다가 정말 눈이 번쩍 뜨이는 내용을 하나 발견했어요.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 엄청난 치트키가 될 것 같은데? 뭘 보셨길래 그러세요? 바로 우선 매입 임대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게 그냥 평범한 부동산 계약이 아닌 것 같던데요.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아, 그 부분을 발견하셨군요. 그게 조비의 가장 조용하면서도 어쩌면 가장 강력한 경쟁 우위일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우위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조비가 마리나 공항의 일부를 임대해서 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조비는 2028년까지 마리나 공항 전체 부지 약 82에이커, 그러니까 33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땅과 그 위의 모든 시설물에 대한 우선 매입 및 임대권을 가지고 있어요. 공항 전체요? 네, 전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다른 어떤 항공사가 들어와서 경락고 하나라도 빌리려고 하거나 빈 땅에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공항 측은 무조건 조비에게 먼저 이거 쓸래? 라고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와. 조비가 아니 우린 그거 필요 없어 라고 해야만 다른 회사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와. 잠깐만요. 그건 사실상 공항 전체를 그냥 자기들 맘대로 쓸 수 있다는 뜻이 아닌가요? 그렇죠. 다른 경쟁사들은 지금 비행 테스트할 장소 하나 구하려고 여기저기 애쓰고 있는데 조비는 그냥 자기 전용 공항을 통째로 가지고 있는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사실상 미국 서부 해안에 조비 전용 공항을 하나 가지고 있는 셈이에요. 그리고 중부에는 데이턴이라는 미래의 거대 공항을 또 짓고 있는 거고요. 세상에. 앞으로 기체 생산량이 늘어나고 테스트 비행 횟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조종사나 정비사를 훈련시킬 공간이 필요해질 때 다른 회사들은 이 인프라 병목 현상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하지만 조비는 이미 10년, 20년 뒤를 내다보고 자기들만의 항공 영토를 확보해 둔 거죠. 이건 그 어떤 경쟁사도 단기간에 따라할 수 없는 압도적인 물리적 해자, 피지컬 모엇이 될 겁니다. 기술, 데이터, 그리고 이제는 부동산까지 정말 치밀하네요. 그런데 이런 하드웨어적인 요소들만으로는 위대한 기업이 될 수 없잖아요. 결국 이 모든 걸 움직이는 건 사람이니까요. 맞아요. 결국 사람이죠. 조비의 문화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실리콘밸리 회사들이 보통 구내 식당을 외부 케이터링 업체에 맡기잖아요. 네, 대부분 그렇죠. 근데 조비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출신 셰프들을 직접 정직원으로 고용해서 식당을 운영한대요. 얼핏 들으면 아니 비행기 만드는 회사가 밥에 왜 저렇게까지 진심이지 싶기도 한데 이게 단순히 직원 복지 차원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 식당이야말로 조비의 철학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예입니다. 왜 굳이 최고의 셰프를 직접 고용할까요? 단순히 맛있는 밥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럼 뭐죠? 파워트레인 팀 엔지니어랑 소프트웨어 개발자랑 저쪽에서 기체 조립하는 담당자가 점심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어울려서 대화하게 만드는 의도된 우연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의도된 우연. 네, serendipitous encounter라고 하죠. 그런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부서 간의 벽이 허물어지거든요.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외부의 주목을 받지 않을 때부터 조용히 이런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해온 겁니다. 결국 장기적인 성공은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그런 믿음이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게 지속 가능한 혁신의 진짜 토대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존 와그너가 왜 테슬라를 떠나 조비에 합류했을까요? 그가 겪었던 바로 끔찍한 생산 지옥의 뼈아픈 경험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아, 조비에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정식 근무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모여서 서로의 프로젝트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문화가 있다고 해요. 자발적으로요? 네, 이건 돈으로 만들 수 있는 문화가 아니죠. 시간과 신뢰, 그리고 공동의 목표가 쌓여야만 만들어지는 무형의 자산입니다. 이런 강력한 인적 자원과 문화가 있기 때문에 조비는 단순히 기체 제조사에 머무는 게 아니라 새로운 항공 시대를 열어갈
운영 및 서비스 플랫폼으로까지 성장할 잠재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쭉 종합해 보니 퍼즐 조각들이 다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장기적인 기술 로드맵, 데이터 해자, 그리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물리적 인프라와 사람 중심의 문화까지 이렇게 보니 누가 먼저 상용 서비스를 시작하는가 하는 이 경쟁 구도는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조비는 그냥 자기만의 속도와 계획에 따라서 이미 다음, 그리고 또 다음 단계를 내다보면서 자기만의 레인을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시장은 한두 개 기업이 독식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할 겁니다. 중요한 건 1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느냐의 싸움이 될 거예요. 사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어디 가서 EBTOL에 대해 이야기하면 다들 공상과학소설 취급했어요. 하하, 그랬을 것 같아요. 저 사람 제정신인가? 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기 일쑤였죠. 하늘을 나는 자동차라는 말 자체가 약간은 좀 조롱 섞인 농담처럼 쓰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거대한 변화의 문턱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조만간 실제 에어택시 서비스가 시작되면 전 세계 모든 미디어가 이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대서특필하게 될 겁니다. 실리콘밸리의 유명 투자자 피터 틸이 남긴 말이 딱 떠오르네요. 우리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원했지만 결국 우리가 얻은 것은 140자 트위터뿐이었다. 한때 이 말이 기술 발전의 정체를 보여주는 좀 씁쓸한 상징처럼 들렸었죠.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지금 정말로 그 하늘을 나는 자동차의 시대에 첫 장이 열리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기술이 머지않아 당신의 그 지옥 같은 출퇴근길, 주말의 단조로운 여행을, 그리고 우리가 사는 도시의 풍경 자체를 어떻게 바꾸게 될지 오늘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